우선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좀 이상하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무슨 수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수학적인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정한 거고요. 특별하게 뭐 이거 의미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쭉 그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떤 뭐 결정을 내릴 때 가급적인 많은 정보들을 제가 알고 그것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데이터 마이닝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역시 그 데이터 자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마이닝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다양하게 있어야 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메이저 그 컴퍼니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얻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데이터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래에는 데이터가 그 천연 자원가처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나오는 이유도 다 이 다양성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도 얼마나 다양한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나. 물론 뭐 그게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친구가 있을 텐데 친구들이 대부분 뭐 비슷한 학교를 나오거나 비슷한 동네에 살거나 뭐 비슷한 그 환경에서 자라거나 이러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죠. 더구나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편협해져 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뭐 부자들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다 같이 골목에서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점점 그런 그 다양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여기 이제 그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30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자신도 저의 30년의 삶이 그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셋을 만드는 그러한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 저 자신이 그 인디펜던트한 하나의 베이시스셋 역할을 했는가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원 세 개를 합치면 세 개의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30년간 그냥 매년 같은 생활을 했다면 그냥 제가 여기서 1년 근무하나 30년 근무하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한번 한 세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사각형, 못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합하면은 그래도 뭔가 몇 각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삶으로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지만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89년 2월에 여기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뭐 실험실도 준비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한 9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은 형광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광체 그 당시에 제가 형광체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이제 뒤에 조금 이따 뭐 책 하나 소개를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그 정보화 사회가 된다 그런 말들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한 그 일을 하려면은 정보화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LED 디스플레이랑 그 다음에 그 FED, Field Emission Display랑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이런 세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LED가 가장 앞서가는 거였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가 그 다음번 세대의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 그래서 뭐 혹시 이 중에는
부모님들이 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사신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없어졌고,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는 나오는 척 하다가 이제 사라졌고요. 그렇지만 이 플루오레센스 머티리얼은 주로 필드 이미션에 관련된 거였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LED용으로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연구를 이제 계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수소를 분리하기 위한 옥사이드 멤브레인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사이드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리액티브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반응과 동시에 세퍼레이션을 시키는, 다시 말하면 연력학적으로 불리한 반응들을 갖다가 이 분리를 통해서 조금 더 세퍼레이션 효율을 높이고 반응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했고, 그 당시에 그 모델링에 관련된 페이퍼를 했고, Journal of Membrane Science에 제가 그 페이퍼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랬었는데 우연히도 제가 어떤 그 멤브레인에 관련된 모노그래프 책을 봤는데 제가 낸 그 페이퍼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거기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어떤 사람이 어프리시에이션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백그라운드가 촉매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촉매의 어떤 반응 쪽이라기보다는 촉매의 근본적인 그 입자 자체에 대한, 촉매 입자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가지고 점점 그 디젤 속의 유황 성분이 함량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따로 이제 그 유황 성분을 낮추는 그런 촉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공정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쪽의 일은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공정을 도입하거나 건설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의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험실이 그 에어로솔 랩인데 그 에어로솔을 이용을 해서 그 전자 공정에 CVD를 대체하는 쪽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에어로졸 CVD 프로세스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스폰서가 우리 우성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우성일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 페롭스카이트 쪽에 방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저는 이제 여기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일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토캐탈리틱 리액션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는 뭐 중간에 끝난 것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제가 한 일도 있고요. 아까 그 우리 솔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솔젤은 제가 이제 설퍼, 그러니까 그 촉매를 개발을 할 때 그 솔젤 쪽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오자마자 그 큐슈 심포지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셨던 기억이 나고 저는 이제 그때 안 갔죠. 그 이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큐슈 심포지움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손발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염홍철 그 당시에 시장도 그래서 상당히 성대하게 그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32회째 접어들었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이 미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89년도에 딱 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샀던 컴퓨터가 386입니다. 이 386 컴퓨터라는 건 뭐 성능으로 보면 지금 스마트폰에 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그 기기 하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한 교수님이 이제 방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어떻게 여기는 화장실에 휴지를 놓고 사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나 뭐 공공시설 속에 화장실에 놔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그게 있다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컴플레인이기도 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산다라는 그런 질책이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그 카이스트는 그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98년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제가 97년도에 미국으로 연구연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제가 기존에 하던 일보다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AFM 일을 했는데, 이 AFM은 사실상 한 88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부터 막 그 STM이 나오면서 STM 때문에 당시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AFM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박상일 박사라고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88년도에 실제로 그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시연을 하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FM의 포텐셜을 뭐 계속 익스펜드 시켜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미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돼서 이제 이거를 뭔가 어디에 활용하는 쪽까지 예, 발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제 커리어에 크게 관계는 없지만 AFM을 하면서 상당히 또 다른 측면의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가 아까 정보 기기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된 두 개의 책이고요. 이게 이제 뭐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세 권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그 정보 기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을 가르친다는 그런 직업 자체가 지금 현재의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필요로 한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그 미래를 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 봤는데 그래서 미래의 충격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기보다는 미래에는 굉장히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그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해서 충격을 받는다. 일종의 그 소닉붐처럼 우리가 충격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이 뭐가 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 뭐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는데 역시나 나중에 아마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비슷한 내용의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사람하고 저의 커리어를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런 사람에게 비교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간 길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는 원초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은 2014년에 그 물리학에서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해픈 투비 이제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광체를 갖다가 이제 형광체를 갖다가 LED에 적용하는 연구를 뭐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옥사이드 LED를 연구를 했습니다. 나카무라 슈지는 non-oxide LED,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청색 LED를 만들려고 그러다 실패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는 옥사이드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제가 그 학사과정서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네가 연구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항상 가스를 쓰면 안 된다. 진공을 쓰면 안 되고 물로 해야 된다. 상압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한국에 뭐 아무런 리서치에 무슨 퍼실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시작하려면 쉽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걸 약간 뭐 좀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 옥사이드는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공기 중에서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옥사이드를 선택을 했고, 옥사이드를 쓰게 되면 대부분 물을 갖다가 솔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어떤 저는 필요에 의해서 옥사이드 LED를 선택을 했고, 이 나카무라 슈지는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남들이 안 하고 못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non 옥사이드 LED입니다. 이게 바로 나카무라 슈지 모먼트고 저하고 나카무라 사이에 이제 이렇게 커다란 간극이 생긴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나카무라 슈지는 챌린징한 문제를 먼저 시작을 했고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시작한 게 시작이 아니었나. 이 사람이 쓴 책에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을 2015년에 그러니까 다음 해에 써가지고 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나만의 방식, 상상력을 가져야 되겠고,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든지, 성공은 데이터가 아닌 집념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 중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이 사람하고 크게 틀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많이 틀리긴 하겠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하고 차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1%의 가능성에 베팅을 했고 저는 99%의 확실한 일에 베팅을 했으니까 저는 그때 제가 무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30년 지난 이 시점에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다. 현명하다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랑 비교를 하면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무튼 이 세 사람, 위에 있는 세 사람 전부 다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지금도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이 세 사람 모두 다 이 컴퓨터의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틀어졌는데 빌 게이츠는 76년에 폴 알렌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IBM에다가 소위 말하는 그 PC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다가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75년에 워즈니악하고 같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76년, 75년 그랬고요. 저는 74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73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74년에 좀 뭐 대학 생활이 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뭐 물리, 화학, 생물 다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뭐 이제 캘큘러스 배우는데 뭐 입실론 델타 해가지고서 증명하는 거 하는데 그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대학교 1학년은 그냥 재미없게 보냈는데 2학년 딱 올라가니까 포츄란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를 이제 배우면서 이거구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학 생활 하는데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찾았는데 이 포츄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츄란 프로그램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항상 프로그래밍 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보냈고 특히 또 리니어 엘지브라에 보면 정말로 뭐 아이겐 벡터니 아이겐 밸류니 하는 개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피지컬 미닝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은 어쨌든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중요한 서브젝트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특히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당시에 이제 360, 3710 컴퓨터가 나왔는데 이게 뭐 360, 3710은 국세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쓰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이제 이게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멀티 컴포넌트 디스틸레이션 타워를 갖다가 딱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딱 갖고 왔더니 이게 정말 너무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75, 76, 74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지만 뭐 제가 열심히 한 일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이너한 일들이었고 이 위에 두 사람이 한 일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혹시나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커리어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얻은 것은 한번 보세요. IBM 1130이라고 하는 지금 뭐 XT만도 못한 그런 컴퓨터하고 이건 메인프레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거는 이 에어 컨디셔닝이 돼 있고 뭐 이런 방에서 전문 오퍼레이터들이 해야 되고 뭐 그러한 컴퓨터였는데 이미 이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왜 개인용 컴퓨터하고 무슨 메인프레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딱 봤더니 정말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컴퓨터가 이제 여기 보면 데디케이티드 이렇게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룸에 들어가 있는 슈퍼컴퓨터나 메인프레임 지금도 슈퍼컴퓨터 메인프레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한 일은 이 책상 위에다가 컴퓨터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그 스티브 잡스는 이 컴퓨터를 갖다가 백팩이나 브리프케이스에 넣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스티브 잡스는 모든 컴퓨터를 우리 손에 들리는 데까지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참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컴퓨터의 위치를 계속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보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컴퓨터가 뭐 여러 군데 우리 손에 들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빌딩에도 들어가고 아무튼 이제 그 컴퓨터가 everywhere.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도 쓰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컴퓨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마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할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Theory of Distance for Innovation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1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뭔지 좀 너무 베이그하고 뭐 그 맞지 않는 거 없고 뭐 아무튼 좀 뭔가 좀 그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상혁 교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원래 그 원유라는 거는 멀리 수백 년, 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기 오일필드, 뭐 지금 뭐 대륙분해 이런 데 가야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혁 교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걔네들을 실험실을 갖고 온 거예요. 거리를 가깝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실험실에서 뭐 옛날에 오랫동안 멀리서 이루어진 일을 다 실험실로 갖고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케미칼도 만들고 또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이크로 오거니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네틱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엔자임들을 생성하게 하고 또 엔자임을 개선하고 아놀드 프란세스는 이제 디렉티드 이볼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이크로 오거니즘이나 엔자임들을 개선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거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세컨드 피리어드 오브 타임이 이제 세모에 해당하는 건데 98년에 이제 제가 이제 세베티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제가 2004년을 꼽은 이유는 뭐 2004년 꼽은 이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의 그 랜드마크였는데 97년에 제가 연구원가 가 있는 동안에 IMF Currency Crisis, IMF 외환 위기가 닥쳤죠. 그 당시에 그 1달러당 한 2,000원까지 치솟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조금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게 페이퍼를 조금씩 쓰기 시작하고 굉장히 그쪽에 재미를 붙이고 뭐 페이퍼 내는 뭐 재미에 살았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그 페이퍼를 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 이외에 제가 두 가지를 이 당시에 이제 어렴풋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는 입자 에어로졸 학회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입자 에어로졸 연구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계과의 김상수 교수님하고 입자 쪽에 일을 하는 그 당시 기계과에서는 입자의 캐릭터리제이션이라든지 입자의 거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일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입자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용표 교수라고 에어로졸 쪽에 일을 하시는데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이제 이런 입자들이 대기 중에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뭐 이런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의 백인환 박사라고 그분은 이제 뭐 기계 쪽의 사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입자들이 이동을 하면은 그 입자의 성분을 보고 그 입자가 어디 출신인지, 출신 성분이 어딘지 이런 거를 역으로 계산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우연히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입자냐, 중국에서 입자가 오냐 안 오냐, 뭐 미세먼지가 오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통계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런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PM2.5, PM10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미 이 당시에 저희들이 모이면은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됐고 그렇지만 그 이슈가 된 이유는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발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뭐 작은 커리어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 항상 이 공대 교수로서 항상 뭐라 그러나 좀 뒷골이 땡기는 뭐 그런 일이 하나가 뭐냐면 이 도대체 공장하고 관련이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파카라고 하는 파카 RGB라고 하는 그 섬유 회사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97년에 외환위기 때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이 폴리에스터 사업들은 기능성 섬유 사업은 중국이 다 가져갈 거니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저는 뭐 생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바빠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삼고초려는 아니지만 3번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저는 섬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팀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서 한 분은 우리 아주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님 한 분인데 나중에 제가 오래 지내면서 정말로 능력이 있고 굉장히 그 분야에 탁월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분은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섬유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섬유 분야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제 그 죽이 맞아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 아이디어는 미래에는 옷이 기능성 옷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든 옷들 속에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이 간단하지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컨덕티브하고 플렉서블한 그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게 탄소 섬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열체를 만든다든지 탄소 섬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탄소 섬유라는 건 여기에 지금 도레이에서 만든 그런 탄소 섬유가 아니고 탄소 기존 파이버에다가 폴리에스테에다가 우리가 탄소를 갖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섬유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너무 빨리 간 거죠. 그 당시에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환 얘기도 오고 그러면서 이 개발을 이제 포기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분이 이제 모든 기기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사업을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빚을 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보직을 하면서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은 여전히 저는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은퇴를 하면은 AS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네모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2004년이 우리가 새롭게 외부에서 총장님을 모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2004년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학과장을 맡기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BK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간 스탠포드 물리학과의 교수님께서 와서 총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 박옥 교수님이 여기서 보직을 하셨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2006년에 서남표 교수님, MIT의 기계과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제가 아무도 학과장을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끝까지 학과장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대 학장에다가 아무튼 이렇게 보직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즐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은 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레셔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카이스트가 스페시픽하게 서울 홍릉에서 너희들이 일을 잘했고 정말 훌륭하다 박수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역할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대학원 이제 다른 대학원 다 잘하고 있고 다 카이스트만큼 하는데 카이스트는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프레셔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우리 총장님으로 계신 신성철 교수님께서 러플린 총장 밑에서 부총장을 하시면서 그런 미션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이 당시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대학들이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고 외부에서 사람을 모시고 그런 것들이었고 그렇게 된 동기는 결국은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에 회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스킬셋이 바뀌었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95년, 98년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가 망해야 어떻게 됐나 이런 얘기가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대학 없애야지 우리가 살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제가 어쨌든 왜 그런지 저는 그 당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보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이런 프레셔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오나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회의 요구였다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이런 프레셔는 사실상 탑다운이 아니라 버텀업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예슬이라는 고대 학생이 2010년에 대학을 그만두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13년에 미국에서 해킹 유어 에듀케이션.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학교 다니면 뭐하냐. 학교 가서 받는 동일한 교육을 내가
나 나름대로 내가 스스로 시간도 단축하고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의 학생의 어프로치하고 미국 학생의 어프로치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공통된,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결을 한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책들이 추구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대학들이 다 문제가 있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한 가지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자, 우리가 바뀌려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제도를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런 건물들을 지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또 우연히도 이 건물의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특히 이제 KI 빌딩 가면 조용히 해라는 사인이 많죠. 이게 연구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기숙사가도 조용히 해야 되고, 여기 뭐 복도에서도 조용히 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뭐 학교가 조용히 안 해도 되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뭔가 한번 시끄러워도 되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뭐 조용히 해라라는 사인이 없는 한번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건물을 지으면 간판이 붙습니다. 이거는 무슨 부서. 그리고 책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자가 들어오고, 컴퓨터 스크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앉아 있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생각이 뭐 당연히 뭐 공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보면은 여기에 혁신센터인가요? 기술혁신센터로 그동안에 뭐 여러 군데 거점 혁신센터를 만들었는데, 우리 여기에 그 나노팹에 제일 꼭대기층에 혁신센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딱 가보니까 갑자기 이만큼 사무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혁신센터만큼은 사무하는 방식도 혁신적이어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가급적인 간판 붙이지 맙시다. 물론 뭐 우리가 이 도서관 옆에 지으면서 일부 도서관의 기능을 이렇게 갖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물론 뭐 피할 수 없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을 하고 그 공간이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외부 사람이 들어왔으면 되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여기 갇혀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뭐 우리가 벚꽃 시즌이 되거나 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막 난리를 피우면은 컴플레인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은 이 알러직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 문화가 지금 되어 있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해펀투비 이 예산을 갖다가 저스티파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떠들어대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여기입니다. 지금 뭐 이거 2009년, 뭐 2014년, 15년에 이런 책들이 출간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결국은 사람을 지배한다. 그리고 여기 한남대학교 교수님인가요? 건축가 교수님이 우리 장영구 교수님 한번 초청을 했었는데 그 교수님을 초청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공간이 권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그 부엌구조 이런 걸 보면은 이미 집안 내에서 여성이나 어머니들의 어떤 지위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공간을 바꾸게 되면 결국 인터랙션하는 방법도 바뀌고 뭐 그다음에 기대치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엄지 세대의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여기서 두 개의 뇌라는 것은 이게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엄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스마트폰에 엄지 두 개로 계속 뭐 지금은 이제 쿼티 키보드로 쓰지만은 엄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이거를 일종의 두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치 엔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더라도 이것만 있으면은 금방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낡은 틀 구태연한 테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공간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낡은 틀이고 구태연한 테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새로 만든 공간에 가보면은 뭔가 조금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넘어서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200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고, 이런 엄지 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해고, 결국은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컴퓨터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문화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솔라셀, 그 다음에 카본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물론 뭐 하이드로젠도 그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솔라셀하고 배터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케미칼 인더스트리가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에서 의존하고 돈을 벌기에는 이제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래의 화학 산업은 결국 솔라셀하고 배터리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솔라셀의 원료가 되는 폴리시리콘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그 당시 이제 OCI가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연구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배터리도 뭐 당연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스프레이 파이로리스를 이용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를 쭉 했었고요. 또 배터리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가장 큰 용도가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리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매장되어 있는 데가 이제 볼리비아의 우유니 광산이라는 곳인데, 그 우유니 광산에서 나오는 리튬을 갖다가 다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지금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승용차를 갖다가 리튬 배터리 자동차로 바꾸면은 뭐 한 대충 몇 년 못 쓰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리튬 배터리를 갖다가 우리가 모든 자동차에 사용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리소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뭐 원유가 뭐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몇 지역에 편파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정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리튬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하고 전기자동차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절대로 전기자동차가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된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는 주행거리를 길게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에이비에이션, 요거는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비행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2007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무선 전력 전송인데요. 제가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도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왜 파워는 무선으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MIT에서 그 RF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걸 갖다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고 이거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이폰 12,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아이폰 12가 아무 선을 연결 안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는 데이터하고 파워가 같이 전달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프리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전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피노타이핑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행태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심리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어떤 병적인 증세가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애그리컬처 혹은 프레시전 파밍 이런 것들도 전부 가능해지고, 일부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에이징 소사이어티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될 텐데, 제가 이런 거를 여러 군데 떠들고 다녔더니 하루는 국회에서 무슨 심포지움을 하는데 저보고 패널로 와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에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학기부터 제가 우리 최민기 교수님이 세바티칼 가시면서 저보고 대신 강의를 캐탈리스트 디자인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촉매 강의도 했고 촉매를 좋아하니까 오케이를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책을 보니까 텍스트북이 이게 40년 전에 쓰는 세라필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40년 전에 텍스트북을 쓸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책을 구하다 보니까
우연히도 그 암스테르담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이 세 가지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야, 이거는 내가 좀 한번 읽어보고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는 한 번의 강의입니다. 이제 은퇴하면 안 할 테니까 또 제가 뭐 최민기 교수님 대신 강의하는 거니까 그 강의 다시 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면서 느낀 게 야, 이거구나. 바로 우리가 케미컬 앤 바이오몰레큘러 엔지니어링이 된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앞으로의 케미컬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케미컬 캐탈리스트를 갖다가 바이오 캐탈리스트로 바꿔야 되고 특히 이제 호모지너스 캐탈리스트라는 건 대부분 메탈 컴플렉스고 굉장히 톡식합니다. 사실 이걸 이용해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우리가 먹는 걸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놀드 프라세스가 이제 노벨상도 받고 그러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상혁 교수님이 하시는 일도 뭐 이런 거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 뭐 저는 이제 어떤 의무에서라기보다는 재미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제가 2012년이 이제 정말로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하는 시기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나. 뭐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제 차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걸어서 하자. 제가 마침 또 집에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서 오는데 한 뭐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걸리고요. 뭐 하루에 그냥 그 정도 왕복으로 운동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2012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체중이 87.5kg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을 내가 비포 애프터는 안 보여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처음에 걸어 다니니까 체중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재미있다. 이제는 먹는 것부터 한번 조절해 볼까. 저는 평생에 먹는 걸 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실험실 학생들 회식 가면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먹는 게 미덕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성장할 때 그렇게 먹는 게 풍부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거는 항상 챙겨야 된다. 있을 때 먹자. 뭐 그런 철학이었는데 이거 먹는 것도 좀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먹을 만큼만 먹자. 배가 터져가지고 너무 배불러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바보같이 왜 먹었어. 이런 상황만 만들지 말자. 이제 그랬는데 이 체중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튼 지금 한 7년 지났나요? 뭐 대충 71, 72kg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왜 이게 가능해졌는가?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는 제가 우연히 미국 가서 체중계를 하나 샀는데 얘가 와이파이가 되는 체중계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제가 딱 올라가면은 와이파이로 서버로 그냥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제 체중이 그냥 나오는 거죠. 제가 뭐 체중을 재기 위해서 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건데 이 불행히도 이걸 만든 회사가 처음에는 노키아에 팔렸다가 노키아에서 다시 그 사람한테 팔았어요. 노키아가 이거는 우리 비즈니스가 아닌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회사의 제품을 그 외에도 여러 개 많이 샀는데 놀랍게도 이것만 워킹을 해요. 나머지 다 워킹을 안 하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주는 그 이점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모든 게 로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실험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제가 맨날 노트북 다대고 기록하고 그다음 우리 학교에 전자 노트북이 있죠. 그거 사실 기록하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 자신도 실험을 해봤지만은 실험실에 노트 기록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튼 그런 굉장히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그 포텐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커리어는 어쨌든 1917년 보직을 그만두면서 지난 2년간 제가 2개의 과목을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CB60이라고 612 2개를 가르치면서 정말 미래의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은 어떻게 되고 미래의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는 정말 어떻게 될까? 특별히 이제 요즘에 AI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제가 3개만 썼는데 이제 오각형. 혹시 여기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꼭지점이 없죠. 꼭지점이 3개고 4개고 이제 꼭지점이 5개가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꼭지점이 여러 개 다르니까 이제 분명히 이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지오메트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앞으로의 미래의 새로운 대학, AI가 나오면 새로운 대학은 뭘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교수님, 학생,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클래스 렉처라든지 클래스룸이라는 단어, 라이브러리가 있고 도미터리가 있고 뭐 입학시험, 홈워크, 파이널 에그잼, 뭐 GPA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유니버시티 시스템을 캐릭터라이즈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대학이 되면은 이런 단어들이 일부는 남아 있을 거고 일부는 그냥 같은 단어를 쓰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 쓸 수 있고 뭐 분명히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르친다거나 배운다는 것은 여전히 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은 과연 지금 이런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비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것을 마치 학교의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특권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과연 그런 건지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예를 들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미래에 빌딩이 필요한 건지, 그냥 모든 학생들이 스타벅스나 뭐 다른 커피숍으로 수업을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 실제로 김문철 교수님이라고 우리 산업공학과의 AI 머신러닝인가요? 딥러닝인가? 문일철. 죄송합니다.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하는 강의를 다른 사람이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해설해주면서 돈을 받는다 그래요. 강의를 해설해주면서. 과연 이게 빌딩이 필요한지, 과연 우리 대학의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스태프라는 게 진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애시당초로는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한 건지, 커리큘럼이라는 건 과연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더욱 심각한 거는 과연 우리가 4년씩 대학을 다녀야 되냐, 그 다음에 왜 그냥 1년간 교육을 받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 대답을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명확치 않고요. 아무튼 여기선 뭐 앞으로 새로운 대학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질문들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배운다는 것은 뭐 우리가 미래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배운다라는 측면보다는 on-demand learning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학교육학회에 있는 분들하고 공학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학생들이 정말 뭔가 알았는지를 테스트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존재하는 한 교육계획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AI가 배우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답을 잘못하면 그건 AI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잘못된 답을 썼다고 해서 너는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답을 쓰면 그거는 뭐 교수님의 책임이, 쉽게 말하면 AI 교수님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AI가 새로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학생의 상황이라든지 배우는 사람의 여러 가지 처지를 다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러니까는 일단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모두 AI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대치동의 학원이나 뭐 강남역에 있는 학원에 가서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특정한 AI를 정해서 물리학 AI, 그건 어디가 제일 좋다더라. 빠른 시간에 끝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배울 수 있어. 뭐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답을 맞추는 문제는 이미 그레이드 스쿨,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의 핵심이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AI가 테이크오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뭐 사람의 역할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오픈엔드 퀘스천인데, 이 오픈엔드 퀘스천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당연히 디스커션하고 뭐 솔루션을 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엔드 퀘스천에서 이 사람의 답이 맞냐 틀리냐, 혹은 이 사람의 답이 더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점수를 줬죠.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이 오픈엔드 퀘스천에서 답에 이르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야 그거보다 이 아이디어가 좋지 않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답에 이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을 적에 내가 저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답을 내가 한번 내야지. 그래서 내게 더 좋잖아 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그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고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면 뭐 평범한 메커니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평가의 혁신이 없이는 어떤 교육 시스템, 아무리 교육 시스템을 혁신을 해봐야 이 평가의 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여전히 트래디셔널한 대학에, 트래디셔널한 스쿨에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내가 누구랑 실제로 만나느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도 있지만은 그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 pervasive boundary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 가긴 하지만은 그래 피지컬하게 만나긴 하지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늘 만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정답이 뭔지, 문제 푸는 방식이 뭔지 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필링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필링이라는 걸 감정이라는 걸 너무 무시하고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필링도 우리가 교환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래디셔널 학교에서 피지컬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많이 앉아가지고서 맨날 디스커션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액티비티 연극도 하고, 아무튼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리서치를 할 적에 아까 제가 스케일 얘기를 했는데, 커넥티드 레버러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Organically Connected Lab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지금도 무슨 이메일을 주고받고 연구를 같이 하고 쉐어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커넥티드 랩에서는 우리가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든지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모든 걸 로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랩 로깅. 그러니까 랩 노트를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랩 로깅을 전부 해가지고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하지만 레플리케이션, 랩워크 플러스 퍼블리케이션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스트리밍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개념을 좀 더 넘어서서 우리가 리서치 하는 거를 지금은 펜으로 써가지고서는 퍼블리시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그냥 전부 다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다가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AR, VR로 이런 것들을 전부 쉐어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케미칼을 다루는 그런 실험실은 앞으로 점점 실험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랩 안전 매뉴얼이나 관련 규칙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바이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몇몇 실험실에서 정말로 안전한 그런 모든 도구와 장비를 갖추고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의 특별한 아이디어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센터도 우리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에도 있고, 우리 이미 교수님들 중에는 AI를 이용해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되어 있는 일인데 다만 유행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마 이게 NTU 총장하시는 버틸 앤더슨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번 강연을 하시는데, Stop talking, walk your talk. walk your dog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개를 갖다 산보시킨다는 그런 뜻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좀 뭔가 해라. 실제로 액션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으신 분들 전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은 금속활자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금속활자는 우리가 세계 최초다라고 우기지만은 많은 서양 사람들은 그래 니네가 최초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금속활자가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걸 바꾼 것은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더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뭐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서는 어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누가 먼저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임플리멘트를 하고 사회를 바꾸고 돈 버는 방식을 바꾸고 교육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건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히 저는 뭐 우리 박욱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뭐 우성일 교수님을 비롯해서 뭐 은퇴하신 많은 교수님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분들의 그 후광 어디 가면은 그래 카이스트 교수 이걸로 이제 한몫한 거죠. 특히 이제 외국에 학회에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성철 교수님 아냐고 물어봐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뭐 자랑스럽게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미 선배 교수님들의 쌓아놓은 업적 위에 제가 그동안에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모셔널 시큐리티도 결국은 우리 선배 교수님들을 통해서 얻지 않았나. 물론 뭐 이제 여기에 지금 새로 오신 교수님들 당연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떠나면서 굉장히 고마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인디펜던트 베이시셋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 삶 자체도 인디펜던트 베이시셋으로 구성되기를 원하겠지만은 사실상 저는 그동안에 저희 삶의 큰 부분에 인텔렉츄얼 라이프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초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가고 뭐 정말로 그런 삶이 이제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뭐 스피리추얼하다든지 이모셔널한 라이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여기에 이제 많은 졸업생들이 모였었는데 이 졸업생뿐만 아니라 또 여기 졸업생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일에 제가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졸업생들이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그런 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그것들에는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 속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게 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에서 혹시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뭔가 좀 마음이 차분해지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질문이나 교수님들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짧은 한두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이재인 교수님. 네.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매뉴얼리 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기계화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AI라는 게 생기면서 생각까지 기계가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의 존재감이 이게 왜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혼돈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사람의 역할은 뭔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위즈덤이 있으면 전 뭐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또 그분의 전문가를 얘기했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하던 일이나 과거에 익숙한 일들에 안주하고 싶다면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나오면서 우리 사람의 역할이 변하고
또 우리가 그냥 AI에 맡겨도 되는 일들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사이에 분명히 커다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미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그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 환갑교 부회장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아마 개인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 뭐 300만 평이지 뭐 3천만 평이지 아무튼 엄청나게 큰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거구나. 결국은 앞으로 트랙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오토노머스하게 바뀐다면은 뭐 한 명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300만 평이라도. 그리고 뭐 조금 뭐 농사를 망치더라도 그건 뭐 일본 망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계속 농사를 짓고 살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인간의 역할이 없는 건데 그 AI나 오토노머스 비클이나 이런 것도 다 메인티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그 일을 한다면은 충분히 일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그런 것들이 AI로 인해서 훼손될 거라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우리가 그 대신에 이제 그 역할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정말로 한마디로 답은 모릅니다. 한 번 더 질문 받고요.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안 했고 그래서 이게 뭐 재밌었던 일 이런 거는 아까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하나도 안 하시셔서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을까? 교수님 여기 한 30년 계셨는데 네. 가장 재밌었던 일 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학교 뭐 생활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었던 일. 재밌었던 일이요. 저는 뭐 우리 김신영 교수님한테 늘 얘기하는데 그 로마 반점 이야기. 우리 양승만 교수님하고 홍은희 교수님이 항상 그 로마 반점이 어디 있는지 그 로마 반점이 무슨 그 가상의 세계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보고 그 미션을 주셨어요. 그 로마 반점 꼭 찾으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이 로마 반점을 꼭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을 그 긍정적으로 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양승만 교수님이 제 차를 양승만 교수님 이제 돌아가신 우리 과의 교수님이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 차를 늘 타시면 여름에 이 차는 이 히터가 참 좋다고. 여름에만 그러시면 괜찮은데 겨울에 오셔가지고 이 제어건 빵빵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신영 교수 차를 타면 맨날 이 차는 왜 자꾸 시동이 꺼져. 복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분이 우리 양승만 교수님입니다. 그 양승만 교수님은 항상 유머와 우리 버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유머와 그다음에 엄격함, 그다음에 아주 지적인 판단력으로 탁월하신 분인데요. 항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내리시고 어찌 보면 학과의 분위기 많이 주도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상당히 뭔가 아쉬움이 남고 지금도 이거 준비하면서 양승만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터랙션하는 동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물론 우리 교수님들 다 굉장히 좋으셨지만은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31년 동안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이렇게 동고동락하시면서 또 이렇게 발전시키시면서 하시는 데 생각하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식사하시면서 또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